저는 디자인예술학부 산업디자인학 전공 1호학번 배인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남들이랑 생각을 좀 다르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들이 게임을 생각을 하면은 저는 게임 자체보다는 내가 만약 이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내 게임을 즐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화를 봐도 내가 직접 이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노래를 들어도 소설을 읽어도 내가 직접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아버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교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강단에 서서 직접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 때 밴드 음악에 한창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특히 전 드럼에 빠졌었는데요. 그때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번에도 내가 직접 드럼을 연주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드럼은 쉽게 연주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트라우마가 조금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조금 뚱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놀렸던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트라우마였어요. 살을 빼려고 달리는데 달리면 놀리니까 그게 더 위축되고 숨게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병적으로 남들 앞에 제가 완성되지 않은 모습, 즉 이제 연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싫어했었는데, 드럼은 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연습하는 것을 남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가 예배를 준비하러 오신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신나게 드럼을 치다가 아버지랑 아이 컨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억이 정말로 아찔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어요. 나한테만 소리가 들리는 드럼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드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한 번 꽂히면 쉽게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중학교 1학년 내내 드럼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보충 수업을 하는데 제 친구가 저한테 아이팟을 하나 건네주는 거예요. 아이팟 터치라는 모델이었는데 거기에는 드럼 어플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어플의 개념도 몰랐었을 때죠. 그래서 화면을 눌러보래서 눌렀더니 화면에 드럼이 나타나고 이어폰을 꽂고 화면을 누르니까 드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아직까지도 그때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만 꾸던 드럼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너무나도 간절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아이팟 같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자이너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상과 많이 달랐죠. 저는 이제 디자인과 학생이면 굉장히 깔끔한 옷차림에 한 손에는 맥북을 들고 어깨엔 화구통을 메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봄날의 캠퍼스를 걸어 다닐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사포와 목장갑이 늘어져 있는 책상에 떡진 머리에 매일 밤샘 작업에 청송관과 학생회관 3층이 제 집이었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팀 작업 속에서 피어나는 애정보다는 그냥 전후에만 한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건 제 학교에 대한 소회이고요. 디자인 그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감이 왔어요. 막상 이쪽에 발을 디디고 느낀 디자인은 제가 생각했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디자인이 아니라 상위 1%를 위한 그럴싸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덩어리들의 수많은 의미를 부여를 하고 또 그걸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소위 말하는 예쁜 쓰레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물론 그분들한테도 필요한 디자인이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한 디자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고민과 후회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큰 변곡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20살에 첫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TV 애플 CF 중에 맥북 스티커에 대한 광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광고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돌려보다가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도시의 랜드마크 스티커와 수많은 국가의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그 광고에 한국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저는 왜 한국만 없을까에 또 꽂혀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때 이제 우연히 한복을 입고 세계 일주를 한 대학생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거기 아래에 멋지다, 대단하다 라는 응원의 글들이 있는 한편 이런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꼭 외국까지 가서 저래야 하나, Do you know 김치라는 말도 있었고, 국뽕, 저는 이 국뽕이라는 단어가 너무 싫었어요. 지금은 조금 밈처럼 받아들여지는 단어이기는 한데 당시는 정말 조롱의 표현이었었거든요. 자국민이 자문화를 무시하는데 어떻게 한국 문화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도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자, 정말 예쁜 뭔가를 만들어서 세계에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하였고, 맥북에 붙이는 태극 그리고 서울 랜드마크 스티커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거만했어요. 한번 커뮤니티에서 뜨기 시작하니까 당시 이제 한국 최대 애플 제품 판매점이었던 프리스비 명동 본점에서 이제 광복절날 콜라보레이션도 했었고,
애플에서 매년 진행하는 세계 교육자 대회에 한국 대표팀이 전부 제 스티커를 붙이고 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군 입대 이후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쇼트트랙 대표팀이 기록 측정 노트북에 제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작은 한국을 알리기 위해서였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느 순간 처음 디자인으로 하기로 했던 그 목적은 사라지고 돈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2017년 여름에 저희 학부와 일본 치바대 그리고 중국 절강대가 함께하는 캠퍼스 아시아 워크숍에서 이제 중국에 있는 한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갔었는데 딱 들어서자마자 머릿속이 정지되더라고요. 딱 봐도 되게 어려 보이는 아이들이 열을 맞춰서 앉아서 납땜을 하고 제품을 조립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었죠. 돌아오는 내내 정말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고 속도 굉장히 메스꺼웠습니다. 디자이너는 되게 멋진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가면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스케치를 하고 툭 던져주고 끝인데 이 아이들은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던진 도면을 실제로 제작하려고 이렇게 어린 나이에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람을 돕겠다고 디자인을 하겠다고 한 건데 이게 과연 제가 꿈꾸던 디자인이 맞나? 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디자인을 정말 그만두고 싶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함께 갔던 대학원생 선배님께 이런 제 속사정을 다 털어놓으면서 그런데도 왜 선배님은 아직도 디자인을 공부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었어요. 그때 이제 선배님께서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공부해야겠다고 싶었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디자인에 책임을 지고 싶어서 디자인을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굉장히 멋진 선배님이셨죠. 그래서 그때 저도 디자인 소명 의식이라는 게 처음 생기게 됩니다. 제가 만든 디자인에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사용자도 편하고 만드는 사람도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디자인, 사람을 살리는 디자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도 쓰리고 하기 싫지만 더 열심히 배워서 정상에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보직, 그러니까 직책이라고 하죠. 직책이 5번인가 바뀌었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부적응자 아니냐, 아니면 성격이 이상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들을 보내시곤 하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게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바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을 살리는 디자이너가 돼야겠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워크샵 일주일 뒤에가 바로 입대 날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초조해졌었죠. 아, 군대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든 군에서도 디자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들을 모두 챙겨 들고 훈련소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대에는 정훈병과라는 게 있어요. 군대 교육, 홍보, 공보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이곳에 정훈병으로 차출이 되면 그래도 제일 디자이너와 유사한 일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소 날부터 계속 조교님과 간부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를 PR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이런 걸 하다 왔으니까 정훈병으로 써달라고요. 그땐 제가 군대 시스템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냥 무작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조교님들이 여자친구 써준다고 캘리그라피 써달라고 하면 써드리면서 막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그랬는데 정훈 장교님이 이런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정훈병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수료 전까지 나는 이제 정훈병이다. 이제 군생활 편하게 폈다. 이러고 있었는데 수료 3일 전에 이제 정훈병을 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제 인사 담당관님은 허락을 하셨는데 최종 결정권자인 대대장님께서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훈련소 정훈병이 아니라 파주 땅끝의 저격병으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수료식을 너무 허탈했어요. 와,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수료식을 진행하시려고 이제 사단장님께서 오시고, 이제 사단장님이 흔히 말하는 투스타 장군님이세요. 그래서 사단장님이 오시고 그 옆으로 사단장님 전담 정훈병이 옆에 프레스 완장을 차고 사진을 찍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허탈하고 포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제가 좀 변태인가 봐요. 저는 얼토당토 않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언젠가 저 자리에 서서 사단장님의 사진을 찍을 것이다 라고요. 그리고 저는 파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생활할 곳에 짐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간부님들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또 저는 그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리면서 사회에서 전 디자인을 해왔고 군에서도 제가 가진 재능으로 국가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중대장님께서 유심히 보시더니 알았다고 하시고 다음날 저를 다시 부르십니다. 근데 이게 참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게 정말 그런 건가 봐요. 이제 제가 어제 수료식장에서 봤던 그 사진병,
그 자리가 이제 곧 공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각 부대에서 지원자를 모집한다는 공문이 내려왔고 중대장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저를 추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와 이건 찐이다 싶어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격수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도 아 나는 곧 프레스 완장을 차고 사단장님 옆에서 사진을 찍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중대장님이 공문을 올렸다는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어가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슬슬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연락이 안 오길래 슬쩍 여쭤보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훈련 일정도 있고 또 전방에 있던 사람을 사령부로 올린다는 게 모양새도 안 좋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루트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라리 내가 직접 사령부에 가서 사단장님을 만나자고요. 마침 사단 장병 강연 대회가 있었고 저는 이제 일과가 끝나고 매일 강연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대대도 통과하고 연대 예선도 전부 통과를 해서 정말 사령부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저는 전역이 560일 남은 이등병입니다 라는 주제로 장병들의 좋은 호응을 받아서 사령부 전체 1등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또 마침 주체가 사령부 정훈부였던 겁니다. 이때부터는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었죠. 사령부 정훈 장교님이 저 친구가 이전에 정훈부로 오고 싶다던 친구입니다 라고 참모님께 말씀드렸고 참모님은 사단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정말 훈련소 수료 딱 한 달 만에 사단장님 옆에 제가 프레스 완장을 차고 서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강연대회 부상이 유럽 5개국 해외 연수였어요. 그래서 이등병 신분으로 11일간 유럽을 다녀오는 좋은 경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이면 좋겠죠. 하지만 갑자기 육군 개혁으로 제 사진병 자리가 사라지게 되었고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저는 다시 파주 땅끝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건강도 안 좋아져서 저격수로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통신병으로 다시 한번 보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통신병도 처음에는 부대 내 암호를 다루는 직책을 했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꼬입니다. 회사로 치자면 부장님이 이제 이노야 나랑 커피 한 잔 마시자 하는데 옆에서 차장님은 옆에서 열심히 전선을 수리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부장님이 갑자기 은퇴를 하시고 차장님이 실세가 되셨는데 저를 곱게 볼 리가 없겠죠. 저는 이번에는 무선통신병으로 직책이 옮겨지고 최후로는 산에 전봇대를 세우고 전선을 까는 야전 가설병으로 직책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안쓰럽게 봤어요. 어쩌다 사령부 사단장 전담 사진병이었던 애가 파주 땅끝에서 전선이나 깔고 있냐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저는 그것도 이상하게 재밌었어요. 통신 용어를 배우는 것도 재밌었고 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가는 것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여전히 놓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 제가 다시 한번 쓰임받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밤마다 저희 학부 교수님들의 논문을 읽고 디자인 잡지를 사서 읽고 하루 1시간 쓸 수 있는 컴퓨터실에서 20분 동안 포토샵을 깔고 40분 동안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또 신기한 게 전역을 7개월쯤 앞뒀을 때 사령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사령부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 하는데 디자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사령부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7개월 동안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전날에는 그 공으로 사단 모범용사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패를 받게 되었고 이제 사단장님과 그리고 같이 입대 동기였던 옥태견 형님과 함께 식사 자리까지 갖고 깔끔하게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치자면은 학교가 있고 원주시 교육청장님이 있고 강원도 교육감이 있죠. 이제 전입 당시에 그 교육청장, 원주시 교육청장님에 해당하는 연대장님과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를 수료한 이등병들을 다 모아서 이제 그 연대장님께서 봉지라면을 끓여주셨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사회 음식을 굉장히 한 달 동안 먹지 못했던 상태에서 먹었던 봉지라면이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연대장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자신이 첫 장교를 소위로 임관을 할 때 꿈꿨던 게 병사들에게 제대로 된 라면 한 그릇씩 대접하는 게 꿈이었고 지금 연대장이 돼서 그걸 이루고 여러분들 앞에 라면을 대접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군 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휘관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 두 번째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생활하다가 불편사항이 있거나 누군가 괴롭힌다면 지체 없이 지휘관한테 말해라. 그럼 지휘관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군 생활이 너무 길다면 기다려라. 이건 시간이 해결해준다. 그럼 병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생각을 바꿔라. 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군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반드시 본인에게 합당할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연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 들은 순간 저는 이거다 하고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왕 온 군대 21개월이라는 세월을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 보여서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분명 내게 할당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회에서 새벽 2시 이전에 자본 적이 없었는데 이곳에선 밤 10시만 되면 무조건 잠을 재웁니다. 싫어도 자야 돼요. 8시간이나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삼시세끼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던 것도 굉장히 감사했어요. 밖에선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었는데 여기는 맛은 조금 없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따뜻한 영양식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 3시간 이상씩 개인 정비 시간, 여가 시간이 주어지고요. 특히 주말에는 하루 종일 여가 시간을 쓸 수 있었어요. 전화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요. 이 정도 환경이면은 꿈을 이루는데 충분한 조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바꾸니까 제한 요소보다 기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덕분에 군대에서도 계속 디자이너의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도 마냥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역을 하자마자 세상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냉정하게 저를 바라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이미 졸업을 했고 저한테도 취직 이야기가 오고 자격증과 스펙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굴 거냐는 말도 들었고 이젠 다 컸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걸로 시작하는 진짜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이 너무 많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면서 무시했을 텐데 이제는 무시가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 연세도 점점 많아지시고 학교는 3학기밖에 안 남았고요. 뭔가 자꾸 스스로를 올가매는 듯한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러한 급작스러운 태세 변화가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저는 군대 다녀온 것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제 꿈에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런 꿈을 계속 꿔도 되는지, 사람을 살리는 디자인? 나도 못 사는데 누굴 살려? 너무 현실을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한 번 더 바꿔준 계기가 생깁니다. 사실 전역 직전에 전역한 정훈 장교님이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저희 부서에 오셨었는데 역시 교육부서여서 그런지 저한테 대뜸 전역하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금을 들어서 컴퓨터를 살 거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정훈 장교님이 다시 한번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요, 이노 씨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버킷리스트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얼마 전에 사실 신문에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기사를 읽었었는데 시간 나면 거기나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 정훈 장교님이 그럼 컴퓨터 살 돈으로 거기부터 다녀오지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컴퓨터는 학교 다니면서도 살 수 있고 돈을 빌려서라도 살 수 있는데 순례길을 걷는 그 시간은 지금이 아니면 그 어떤 걸로도 살 수 없을 거라면서 본인도 순례길이 버킷리스트에 있었는데 이제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가고 싶다는 생각만 나고 도저히 시도를 해볼 엄두를 못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역시 청춘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녁 일주일 전에 비슷한 시기에 전역을 하는 과 후배와 비행기표를 다 예매를 이미 해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역을 하고 현실이 이렇고 저렇고 해도 거긴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80km 프랑스 국경부터 시작해서 스페인 땅끝까지 횡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산티아고에 도착을 해서 산티아고까지 140km쯤 남기고 한 70이 넘으신 한국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저한테 가톨릭에서는 이 80여 킬로미터의 길을 3개로 나누는 걸 아시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피레네 산맥을 넘는 때부터 부르고스라는 도시까지가 고난의 길,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메스타 평야부터 레온까지를 명상의 길, 그리고 레온 이후부터 마지막 산티아고 대성당까지 이르는 길을 깨달음의 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세상은 왜 이렇게 나한테 뭔가 많이 바라지? 나는 왜 이렇게 책임질 게 많지? 하면서 피레네 산맥을 넘었었고요. 그리고 밤에는 은하수가 펼쳐지고 낮에는 또 넓은 밀밭이 계속되는 수백여 킬로미터의 평지를 걸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었지? 나는 지금 여기 왜 있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0.00km라는 표지가 적혀 있는 절벽 끝에서 이제 더 이상 걸을 길이 없이 드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었구나, 나도 해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구나, 내가 그냥 묵묵히 내 길을 걸으면 언젠가 끝이 오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례길을 다녀온 이후에 계속 꿈을 꿔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짐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술을 끊고 있습니다. 술을 이제 제가 이런 꿈의 다짐의 표상으로 삼게 된 건요. 글쎄요, 이제 술을 마시면 그때 잠깐은 잊혀지고 편하지만 다음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술 마시고 실수를 해서 일을 더 크게 벌리면 벌렸지, 또 아침 되면은 숙취 때문에 머리도 아프고요. 그래서 그런 잠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끊겠다고 하면 주변에서 계속 권하죠. 그리고 저도 끊겠다고 했을 때 진짜 친구들이 일부러 안주 더 맛있는 집으로 찾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술 한 잔으로 이어질 인간관계면 술 한 잔으로도 끊어지지 않을까. 차라리 멀쩡한 정신으로도 진솔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관계가 정말 제대로 된 인간관계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계기들로 술을 끊고 꿈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군대에서부터 고민하던 제안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평소 SNS로 알고 지내던 스타트업 대표님이신데 자신이 디자이너들을 위한 기획서를 만들고 싶다. 연예인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홍보를 해주는데 디자이너들은 역량은 충분하지만 이러한 매니지먼트가 없어서 자신의 역량을 뽐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획사에 제가 첫 번째 전속 작가로 올 생각이 없느냐라는 제안을 제가 군에 있을 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주고 또 판매와 관리까지 다 해준다는 너무 감사한 조건이었는데, 제가 당시 한창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들이 오가는 상태였어가지고 보류를 해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순례길을 다녀오면서 꿈을 계속 꿔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래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산에 있는 디자인 엔터테인먼트에서 작가로 1년 반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품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제품을 만들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었는데 이제 이 회사가 커나가고 있다 보니까 당장에 제품을 하기는 힘들고 이제 원래 회사에서 했던 문구 펜시 쪽 디자인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에서 배우던 디자인 프로세스랑도 많이 다른 분야고 또 디자이너들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장성을 바라보고 제품을 기획하는 대표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적응이 어려웠던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래도 정말 감사한 점이 지금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 이름을 걸고 제 생각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제 디자인 제품을 낼 수 있다는 점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품 제작 실무의 풀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작년 초에는 이제 펜시 문구만 하다가 직접 조명기기 또 하나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각 이제 협력사들을 방문하면서 생산에 대해 물어보고 치수를 수정하고 또 그런 작업들이 정말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도 경영이나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요. 또 이러니까 너무 회사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일단 다른 사무실들과 다르게 뭐 매일 사무실에 노래가 계속 틀어져 있고 식음료도 무료고 또 이제 대부분 나이대가 비슷해서 공감대도 굉장히 잘 형성되고 좋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핵심을 꼽자면 이건 무엇보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그냥 제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신앙이었어요. 나중에 이 인터뷰를 영상으로 들으실 분들께 뭐 신앙을 가져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신앙에서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힘들 때마다 그걸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제가 자라온 환경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앙이 제 삶에 크게 반영된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앞서 언급했던 모든 사례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정말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지만 그런 준비를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할 수 있던 때에는 제게는 이제 신앙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 BY의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BY 노래 중에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꾸는 꿈을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있냐고 신한테 물어봤는데 신은 내게 다 갚을 테니 넌 한도 없이 꿈을 꾸어라 라고 했다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스스로만 없이 할 수 있었던 거는
내 길을 누군가가 예비해 놨고 내 뒤엔 이제 God이라는 커다란 백이 있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던 결국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잘 안 되는 페인 포인트가 생기더라도 더 큰 기회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실패 요인을 분석하게 되고 그걸 더 보완해서 또 준비하게 되고요. 행동하는 바를 본인 스스로 행동한다고, 본인 혼자 행동한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학과 선배님이 될 수도 있고 교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처럼 갓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을 바라보고 돕는 존재들이 분명 주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꿈을 한번 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꿈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3,388만 1,000원. 이게 제가 다니는 디자인 예술학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내야 하는 입학금과 등록금의 총액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본다면 2학년부터 대부분 자취를 하시니까 청솔 아파트 기준 3년 임대료 1,080만 원. 그리고 월 최소 20만 원씩 용돈을 쓴다고 했을 때 총 960만 원을 더하고, 그리고 학점이 모자라서 계절학기까지 듣는다면 대부분 두 과목 정도 수강을 하시니까 66만 원. 그리고 기타 과제비 등 4년간 약 1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총액은 5,594만 1,000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5천여만 원을 삼성전자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었는데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긴 시간까지도요.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쓰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시려고 이 학교에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결과가 5,600만 원짜리 A4 용지 한 장일지, 아니면 5,600만 원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꿈과 가치와 비전일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학교 생활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주제를 생각지 않고 학교 생활을 하시는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꿈이 없으셨던 분은 한번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꿈을 갖기로 한 분 또는 이미 꿈을 이뤄나가고 계신 분께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존경하는 신혜라는 한복 디자이너님의 인터뷰를 인용한 건데요. 꿈을 꾸겠다 할 때 주변에서 비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부딪히면서 실패하고 분석하고 다시 준비하고 하는 단계인데, 사람들은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 너무나도 쉽게 잣대를 들이밀어요. 자신들이 다 안다는 것 마냥요. 너는 해봐도 안 된다고, 또 내 분수를 알라고, 현실을 이런데 무슨 꿈이냐고 계획만 하고 주변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0이에요. 하면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더라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다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다 걸었을 때 0인 사람은 끝내 1을 만들어낸 사람을 절대로 욕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이뤄낸 순간 그동안의 노력을 시간 낭비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눈치를 보지 마시고 1을 꼭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